쓰러져가는 썩비를 하면서 얼마나 그런 시선들과 상처가 많겠어요. 그런 거 하면서 다 신경 쓰면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 그 사람들 말 들을 거면. 그럼 그 사람들이 내 집을 책임져 주나? 내 삶을 책임져 주나?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꾸준히 투자 계속 하고 있고, 그래도 제가 일관성 있게 항상 그 월세 관점으로 지금까지 빌라를 경매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2주 전쯤에 낙찰을 하나 또 받았고, 한 달 전쯤에도 또 우연치 않게 낙찰을 하나 받아서 올해는 2채 또 낙찰을 받았습니다. 반지하입니까? 제가 사실 최근에는 수업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반지하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반지하를 제가 반지상이니까 반지하를 꼭 해야지 그런 뭐 책임감 같은 건 사실 아니고, 우리가 빌라로 투자해서 월세 현금흐름 수익률만 나온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물건들로, 그리고 저는 예전하고 지금하고 이 투자 관점이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이 여러 개잖아요. 관리 측면에서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집을 하나 해놓고 세입자를 받고 나서 내가 신경을 조금 덜 쓸 수 있는 물건 중에 반지하는 예전하고 거리감이 생긴 것 같고, 요새는 그래서 깨끗한 물건, 지난번에 뺑이님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좀 깨끗한 물건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전보다 배가 불러서라는 관점보다 개수가 많다 보니까 관리 측면에서 용이한 물건을 찾다 보니, 그리고 세입자가 들어와서 저한테 민원을 좀 덜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물건을 찾다 보니까 지상층과 좀 깨끗한 컨디션 물건들을 주로 하게 됐는데, 한 달 전에 낙찰 받았던 거는 오랜만에 반지하를 낙찰 받았어요. 오랜만에? 맞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를 그냥 제가 숨쉬고 살아가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끔 너는 그러면 며칠까지 더 받을 거냐라는 질문을 주로 받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 같고, 월세 투자하는 거를 그냥 제 업으로 생각하고 그냥 물건이 있으면 꾸준히 입찰한다라는 생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치밀한 사람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물건이 있으면 그냥 꾸준히 입찰하자로 생각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현재 보유 현황이나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갖고 있는 거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정도로 오래 걸리는군요. 이제 그 카운트를 하는 게 의미가 많이 없어진 것 없다. 같아요. 30개냐 40개냐 50개냐가 그렇게 저한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우연찮게 얻게 된이 맞는 것 같아요. 얻게 된 집, 그리고 최근에 낙찰받은 2개, 하나는 소유권 이전을 안 했는데 그것까지 뭐 소유권 이전했다고 셈치면은 38개 토탈? 갖고 있습니다. 바로 얘기 나오거든요. 종부세 걱정 이제 딱 나오는데. 그렇죠.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저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네.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 다 조그만 빌라 위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저는 종부세는 없어요. 저는 종부세는 내진 않고 있긴 합니다. 아예요? 맞습니다. 반지하도 아무리 덩치가 작다고 하더라도, 뭐 공시가격이 100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100개를 갖고 있으면 종부세는 다주택자 기준으로 9억 넘으면 종부세 부과가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대다수, 전부 다 넣지는 않았고 대다수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놔서,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는 부분 혜택을 받아서 종부세는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38개 중에 아파트가 몇 개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는 없어요. 근데 그 38개 중에 아파트는 제가 사실 포함시키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한 채가 이 근처 쪽에, 네. 영등포에 아파트가 한 채 있고, 뭐 이 집 같은 경우도 이건 뭐 오피스텔이니까 얘는 조금 배제한다고 해도 아파트 갖고 있는 거는 와이프 명의로 돼 있어서, 근데 그게 뭐 비싼 아파트는 아니어서 공시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지만 그거 포함해도 종부세는 나오지는 않아요. 38개가 전부 다 빌라입니까? 아니면 빌라 플러스 OP? 거의 다 빌라예요. 대다수가. 38개 중에 반지하는 몇 개입니까? 반지하는 사실 이것도 카운트는 해보진 않았는데, 네. 한 15개, 절반 15개? 한 2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15개 정도 되는 거는 거의 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놔서 네.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은 다 돼 있으니까 종부세 부과는
현재는 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가 후랭이TV 시청자분들도 대다수가 아파트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금은 현재 기준으로는 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근데 빌라는 사람들이 빌라도 임대사업자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저는 왜 그렇게 알고 있냐고 생각하냐면 20년도 7월 10일 규제 터지고 나서 빌라랑 아파트가 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없어졌었는데 네. 빌라랑 뭐 다가구 이런 것들은 2주 만에 다시 부활을 했거든요. 근데 대다수가 아파트를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가 없어졌을 때 빌라도 같이 없어졌구나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그때 당시 사유가 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왜냐면 이 생계 때문에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악영향을 끼친다 해서 강한 규제 속에서도 빌라에 대한 임대사업자 혜택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금 혜택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고금리 상황 좀 잘 견뎌내셨습니까? 괜찮으셨어요? 주택수가 굉장히 많았으니까. 고금리 시장 속에서 불편할 거다라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집이 많은데 빌라가 개수가 많은데 대다수가 대출을 내고 빌라를 구입한 부분 때문에 그 고금리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여기서 구분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 게 네. 빌라가 거의 40개 정도 갖고 있으니까 아, 쟤는 빌라왕 아니야? 라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구분을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빌라왕하고 저하고 어쩌면 빌라 개수가 많다 해서는 비슷한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외관에서 봤을 때는 별 차이 안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고 빌라왕은 우선 생각을 해보면 보통 1억짜리 물건에 전세 1억을 넣어서 1억 세입자를 받아서 무피 아니면 풀피 이런 식으로 갖고 가서 집을 늘린 사람이 저는 빌라왕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대다수 집을 살 때 자기 돈이 아니고 세입자 돈을 통해서 집을 늘린 사람을 저는 빌라왕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굳이 제가 좀 구분을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뭐 1억짜리 집에 8천 정도가 은행 대출을 쓴 거고 나머지 2천 중에 1,000만 원은 세입자 돈을 쓴 거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제 돈을 넣어서 저는 집을 늘린 사람이어서 좀 차이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출 비율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높다 보니까 특히 대출이 저도 누적이 돼서 특히 이 집을 구매하면서 대출 비율이 많이 늘었거든요. 거의 한 대출 금액이 그것도 정확히 사실 따져보진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한 3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최근 같아서는 최근에 금리 상승이 조금 멈춰진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제일 불편했던 때가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 때가 정말 무서웠던 것 같아요. 재작년 여름에 그때는 문자가 한 2주에 한 번씩 왔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요? 금리가 1% 올랐다 0.5% 올랐다가 하나씩 올 때마다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쩌면 그 당시 때가 이 금리에 관해서는 제일 두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되게 드는 것 같아요. 그 시기를 넘어서고 지금 2년이 지나 고금리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까지도 대출을 늘리고 집을 늘린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괜찮았으니까 집을 늘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또 생각이 드는 게 그리고 제가 현재까지 숨쉬고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가 이만큼 오른 건 맞는데 저는 그때 불편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 월세는 사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금리가 오른 차이보다 월세가 더 많이 오른 그 차익금 덕분에 오히려 저는 한편으로는 금리가 오른 부분이 저한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더 도움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사실 조심스럽게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월세를 올릴게요, 전세 금액을 올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혹시라도 나가면 그냥 내가 욕심부려서 그냥 계셨으면 그래도 조금 편안한 상황일 텐데 괜히 내가 5만 원, 10만 원의 욕심 때문에 나가버리면 또 2달, 3달 공실이 되면 오히려 그냥 기존 월세를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항상 집주인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상황이 금리가 너무 올라서 월세는 5만 원, 10만 원 올려야겠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단 한 분도 나가신다라고 얘기하셨던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저는 시장에서 보여준 게 뭐냐고 생각하냐면 제가 한 10만 원 돈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월세는 더 많이 올라서 제가 10만 원을 올려도 그 집이 싼 집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제가 유도하거나 생각하고 의도한 부분은 아니긴 한데 월세가 더 많이 올라서 오히려 저는 수익률이 개선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야, 금리 올라가지고 너 굉장히 힘들지? 라고 그런 시선들을 저는 좀 받는 것 같고, 저도 분명히 제 내면 안에서는 나도 힘들어질 것 같은데, 나도 쓰러지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당연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월세 시장이 더 높게, 월세가 더 많이 올라서. 금리가 올라간 건 어려움이지만 마이너스지만, 그렇죠. 그와 반대급부로 또 월세가 훨씬 더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맞아요. 총계로 보면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셨네요. 12년도부터 낙찰을 꾸준히 받아서 지금 38채가 된 건데, 네. 저는 12년 동안 한 해도 낙찰을 받지 않았던 해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12년부터 시작해서 한 7년, 8년까지는 월세가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근데 오히려 최근 2, 3년 동안 월세가 되게 많이 올랐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느끼기에는, 제 짧은 생각에는 시장 금리가 올라서 월세가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상승할 때도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의 결이 조금 달랐는데, 그때 당시에는 네. 이렇게 폭등하는데 아파트가 네. 그 아파트 투자에 대한 뭔가 상대적 박탈감이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한번 여쭤봤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이제 이번엔 또 반대로 폭락장이죠. 어떻게 보면 아파트 폭락장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분들이 좀 많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월세 수익률 세팅이긴 한데 이제 좀 조금 이제 방향이 달라서 힘든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좀 뭔가 다른 쪽으로 해서, 또는 아파트 투자를 조금 과하게 해서 역전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굉장히 힘들었던 분들이 많았는데, 뭐 지금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역전세 특히 경험을 하고 저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교육생분들을,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어쩌면 월세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대안으로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역시 내가 맞았다, 현명했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성향 자체가 겁이 굉장히 많아요. 두려움이 많고, 2년 전에 후랭이님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저의 원칙은, 투자할 때 원칙은 하나인 것 같아요. 나는 자산을 사냐 부채를 사냐, 그 두 가지만 생각하고 저는 꾸준히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전세, 그리고 혹시라도 시세 차익을 노리는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는 그게 옳지 않은 투자고 못생긴 투자야, 그런 투자는 위험하니까 하면 안 돼 라는 개념이 아니었고, 저는 그 부분에 대안을 찾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시세가 떨어지거나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그 돈을 회사에서 일한 돈으로 감당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월세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최근에는 많이 나왔던 얘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월세 가격이 떨어졌다에 대해서 뭐 월세도 최근에는 분명히 올라가는 건 맞는데, 월세 가격도 평생 유지될 거다, 그리고 계속 올라갈 거고 우상향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확신은 없어요. 근데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등락이 분명히 있을 건데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등락은 없는 거는 명확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명확하다는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제 성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겁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보증금이 거의 저는 500하고 1000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뭐 가격이 좀 등락이 있어서 내가 빼줘야 될 때, 그럼 내 잠깐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크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증금하고 월세랑 환산이 되는 부분에서 정해지는 거지, 보증금을 내가 꼭 500, 1000, 2000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월세에서만 조정이 되는 거지, 보증금은 조정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서 어쩌면 제가 두려워했던 지금 시장 같은 상황 때문에 저는
월세를 투자를 꾸준히 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 투자를 해야 돈을 번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한 거라기보다 혹시라도 최악을 막는다라는 개념으로 월세를 꾸준히 늘려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다 보니까 저는 의도치 않게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된 물건들도 하나씩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저는 오래된 빌라가 많다 보니까 그게 아직 눈으로 보인 건 아니지만 실제로 아파트가 된 건 아니지만 아파트가 예정된 물건들이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거에 4분의 1 정도가 돼요. 그러면 꽤 됐는데요? 이게 저도 되게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아직 빌라가 부셔지고 새로운 아파트로 만들어지고 있는 현장은 없어요. 근데 계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 한 10개 정도가 돼요. 이 부분을 의도한 부분은 아니긴 했는데, 그럼 결국에 나는 오래 갖고 간다는 포지션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또 10년, 20년 되면 혹시라도 또 새로운 아파트로, 새로운 건물로 태어난다고 하면 그때 혹시 의도치 않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지만 아파트가 뭐 두세 개, 10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편으로 또 그때 가서는 종부세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뭐 그때 가서 생각하려고 밀어놓고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재개발 쪽은 잘 모르긴 하는데 네. 재개발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확률이 높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이 빌라 월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부분이 저는 출구라고 결국에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 월세 받는 거 좋다. 근데 나중에 이게 10년, 20년 돼서 그거 나중에 어떻게 팔 건데 라고 생각을 많이 의문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내가 1억에 산 거를 10년 뒤에 2억에 팔 수 있어 라는 비전을 갖고 전망을 갖고 투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현실적인 지금의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일단은 조금은 미뤄뒀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나름대로 12년 동안 빌라를 꾸준히 매입을 해서 누적을 해보니까 출구가 저절로 펼쳐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증거에 대해서, 이 느낌에 대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 방향이 맞구나라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저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쩌면 그냥 운이 좋아서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후랭이님 영상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18년 초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때쯤부터 수업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때 교육생분들 뭐 가끔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초반에 했던, 지금부터 한 6년, 7년 전에 투자를 저처럼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개발이 안 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때 반지하하고 막 서울, 그때는 규제도 아니었으니까 반지하거나 뭐 구리 하셨던 분이나 경기도 수도권 붙어 있는 쪽, 뭐 부천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그분들도 갖고 있는 것들이 선생님 저도 뭐 개발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뭐 구청에서 통보가 왔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굳이 그 10년 20년 후를 내가 팔 거를 1억에 산 걸 2억에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가질 필요 있을까? 내가 산 그 집, 뭐 제가 최근에 화성 산 부분, 거기 가면은 공장들하고 논하고 밭하고 빌라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면 딱 외관을 봤을 때 요거는 10년 20년 지나도 이거 나중에 여기 사람 살겠어 라는 걱정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혹시라도 지금의 화성하고 10년 후의 화성, 오히려 30년 후 화성하고 모습이 똑같은 게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처음에 난 서울에 반지하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니긴 한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오히려 내가 처음에 1번 물건, 아마 그 영상도 호잉이님 거의 한 6년 전 영상에 처음 이렇게 출연하면서 제 1번 물건 보여드린 게 아마 있을 건데, 그 모습에 제가 12년 전에 했던 그 창동과 지금의 창동이 같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오히려 창의력 없는 거 아닌가, 개성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내가 화성시를 봤을 때 그 남양읍을 받았거든요. 남양읍을 봤을 때
10년 후에 20년 후에 남양읍이 지금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된 것 같아요. 읍이 없어지면 어떡하죠? 인구 소멸 얘기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인 것 같아요. 저는 10년 전에 그 반지하를 하나씩 2개, 3개 했을 때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야, 너 나중에 반지하 어떻게 팔으려고 해? 거기 사람이 누가 산다고 그러는 거야? 라는 얘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대한 얘기를 후랭이님은 저한테 하신 거라기보다 5년, 10년 뒤에 인구 소멸되면 어떻게?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10년 전에 반지하 할 때 지금은 그래요. 너 세입자 구했지만 10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건데? 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직접 10년을 해보니까 1번 집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제가 12년 정확히 갖고 있었어요. 12년도 9월 달에 제가 낙찰을 받았거든요. 네. 12년 동안 농담이 아니고요. 거짓말 제가 1도 안 보태고 공실이 하루도 없었어요. 그 저 갔던데 거기? 네. 근데 운이 좋게 그 처음 계약했던 세입자분이 지금까지 살고 계셔서 저도 그분은 이 금리 올라갈 때도 월세 안 올렸어요. 저한테도 되게 감사한 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VIP 고객님이죠.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한 달도 안 밀렸어요. 12년 동안 월세를. 인구 소멸에 대해서도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결론을 내린 게 아무도 모른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제가 뭐 지식이 짧고 뭐 생각이 깊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결을 해놓고 가려고 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건 진짜 5년 10년 뒤에 혹시라도 인구 소멸이 되면 그때 와서 고민을 할 생각이에요. 이게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저는 가장 어쩌면 현명한 방법이 지금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 집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뭐 채무자랑 얘기를 해서 그분이 거주를 하고 싶다 해서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은 아직 협상은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금액이 뭐 제가 생각하는 수준으로만 된다면 당연히 20%는 넘을 거예요. 근데 20%라는 숫자가 저는 되게 위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화성의 그 시골에 있는 빌라니까 화성 얘기하니까 동탄 얘기하나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신도시 쪽이 아니고 바닷가 쪽이나 공장단지 있는 이런 시골 쪽, 읍내 쪽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집에 20%가 된다는 거는 생각을 해보면 5년만 내가 월세 받아도 내가 들어갔던 투자금은 회수가 다 되는 부분이어서 그거를 또 인구 소멸되면 어떡하지를 생각하는 게 약간은 저한테는 사치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호텔 가서 뭐 월세를 내리거나 뭐 경매로 넘기면 되지라는 생각도 뭐 최악의 경우에는 갖고 있어요. 저는 그 생각에 이 진입장벽이 생기면 행동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해 놓고 왔으면 저는 예전에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일반적인 근로소득자 생활만 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이제 퇴직을 앞두고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는 생활을 해야 되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 인구 소멸이라는 부분, 지방에 빌라, 아파트도 별론데 거기서 빌라를 해? 너 정신 나갔구나? 제가 생각해도 어떤 부분에선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잖아요. 제정신이면 이런 거 못해요, 이 집도. 빌라를 어떻게 40개나 갖고 있어요. 이게 아닌 것 제정신 아닌 놈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부분이 맞아요. 나는 제정신으로 살지 않는다는 생각도 되게 드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면 내가 제정신을 갖고 있어도 내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반대로 뭐 다 정신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오면서 뭐 후랭이님도 이렇게 구독자 막 15만 명, 16만 명 하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저도 10년 동안 이 낡은 반지하 쓰러져가는 썩비를 하면서 얼마나 그런 시선들과 상처가 많겠어요. 그런 거 하면서 다 신경 쓰면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 그 사람들 말 들을 거면. 그럼 그 사람들이 내 집을 책임져 주나? 내 삶을 책임져 주나?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차단을 자꾸 하는 거 같아요. 후랭이님도 좀 미안하긴 한데 5년 그 인구 소멸 차단 그거 10년 뒤에 고민할게요. 그때 인터뷰 좀 불러줘요. 너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2034년에?